우리 지역 구석구석을 누볐던 2020년. 함께 고민해봐야 할 40여 가지의 현안들을 싣고 한 해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2021년 시시콜콜 택시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할까요?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첫 인사를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이렇게 택시를 또 첫 방송을 이렇게 좋은 분과 함께 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또 기쁘거든요. 신년 특집입니다. 제대로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송무근 지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사실 1월 하면 그렇잖아요. 저는 항상 1월에 버킷리스트를 쭉 써놓거든요. 올해 다짐들. 많은 분들이 또 그러실 것 같은데 우리 지부장님도 올해 계획 같은 거 좀 세운 거 있으세요? 이 바쁘다 보니까 가족들을 잘 못 챙기게 되는데 부모님이 또 두 분 다 공교롭게도 혈액암 투병 중이시고 해서 가족들에게도 이 후회가 남지 않는 한 해를 올해는 좀 보내고 싶습니다. 사회에서 좋은 일을 하는 명분으로 열심히 뛰어다니시는데 그만큼 가정에 신경을 쓰시던 부분이 좀 줄으셨다 이런 생각이 좀 들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 올해가 제일 화두할 때가 사실 건강이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우리 지부장님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다들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건강 얘기가 앞에서 나왔지만 우리 노동계도 건강이 있잖아요. 건강 지수. 2020년을 되돌아본다면 건강하지 않았던 뉴스 혹은 이게 좀 건강을 찾아가는 뉴스 두 가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이야기들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현 시점에서 코로나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흔히들 재난자본주의라고 하죠. 중대한 재난이나 어떤 질병이 유행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위축되는 어떤 경제에 대한 부담이 노동자들에게만 전가되거나 하는 어떤 이런 형태를 일컫는 말인데요. 그래서 특히 노동조합도 없어서 일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현장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해고되거나 또는 이제 급여나 여러 가지 근로조건들이 후퇴되는 이런 문제들이 대한민국을 강타한 가장 이제 나빴던 적신호가 아니었던가 생각하고요.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바꾸어서 이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용을 확대하는 그리고 또 산재왕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오명을 조금이라도 이제 개선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런 것들을 국민 발의 형태로 국회 입법 청원을 해서 그 논의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도 의미 있는 청신호로 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 노동계 이슈들이 많았지만 네. 사실 지난 한 해 1년 동안 열심히 우리가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지역에 있었던 노동자의 이야기들도 많이 담아봤잖아요. 맞아요. 그중에서 상현 씨는 어떤 이야기가 일단 기억에 남아요? 저희가 만났던 많은 분들 중에 저는 그 한여름에 푹푹 찌는 천막 농성 하셨던 한동대 우리 청소 노동자 어머님들이 저는 생각이 나네요. 그래요. 그 더웠던 더위가 한창일 때로 기억이 나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었죠. 맞아요. 네. 작년 여름 시시콜콜 택시가 찾은 한동대에는 갑작스럽게 일터에서 내몰린 청소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이 가득했었는데요. 코로나19로 재정이 어려워진 학교가 청소 노동자들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겁니다. 입사해서 많은 이거 용역업체 회사도 바뀌고 해도 학교에서 고용 승계해서 그대로 계속 유지해 왔는 그거고 그래서 15년 차로 지금까지 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계약 만료된 줄 저희들도 알았지만 이렇게 참 일자리를 자리에서 하지도 못하게 물려날 줄은 몰랐고 그래도 그 긴 세월을 일하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걸 너무 황당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동참하고 이렇게 천막농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대 청소 어머님들이 어떻게 되셨는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지금은 전원 다 복직이 되어서 작년 11월 1일부로 전원 복직이 되어서 열심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 그러면 전부 다 복직이 되셨다는 거죠? 네, 전원 다 복직이 되었습니다. 아니, 숟가락 한번 조금 네. 얹자고 하면은 저희 덕분도 있을까요?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다고 굉장히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인사를 빠뜨렸네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하니까 또 굉장히 갑자기 어깨가 좀 이렇게 으쓱으쓱해지면서 뿌듯하네요. 그러게. 네, 근데 그때 좀 되게 학교 측 입장이 굉장히 강경했거든요. 그랬죠. 뭐 이거는 계약 해지고 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 당연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뭐 학생들을 쓰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어떻게 이게 원만한 해결을 보게 된 거예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을 해왔던 조합원들이 이뤄낸 쾌거라는 생각이 우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이 쏠리면서 대학이 과연 이런 이 행태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라는 지역사회 여론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서는 직접 학교에 가서 총장님과 만나서 새로운 업체가 새로운 인원을 채용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큰 갈등으로 이 문제가 될 것을 경고하고 그래서 원만하게 풀 것을 제안했던 어떤 이런 과정들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객관적인 이 객관성을 담보로 한 것이지만 열악한 어떤 노동자들의 현실이나 불합리한 구조를 비춰주는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학교가 입장을 선회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해석이 달라졌던 지난 협정서와는 달리 이번 협정서에는 용역업체의 변경과 무관하게 준수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재정이 악화되면 청소 노동자들도 경영 정상화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부장님 이렇게 협정서를 보니까 뭐 현장 대리인, 뭐 학생 대표가 포함된 민원해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네. 이 역시도 이번 협정서 안에서 네. 의미 있게 주목할 수 있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청소 민원들이 많아서 제대로 청소 업무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주장이 해고의 주된 빌미이기도 했었죠. 청소라는 것이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잘 됐다 못 됐다를 평가할 수 없는 또 결과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올라올 때 개인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런 민원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할지 이런 것들을 학교와 학생 대표 그리고 당사자들과 저희 노동조합이 같이 논의를 해서 협의를 통해서 풀어가자라는 취지로 만들기로 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저희가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한동대로 가서 청소 어머님들과 학교 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왔습니다. 원만히 합의를 잘 봤습니다. 이 33분의 청소 노동자분들이 복직을 했잖아요. 이 복직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어떤 취지에서 결정이 된 건가요? 이렇게 갈등만 하고 있는 것은 좀 생산적이지도 않고 우리 정신에도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 다시 일하실 수 있도록 문제를 풀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이렇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조금 놓이네요. 그래도 관계가 많이 개선됐고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어떻게 우리 청소 노동자분들하고 앞으로의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고 어떻게 같이 일해 나갈 것인지 그 이야기도 좀 듣고 싶네요. 우선은 학생들이 만족하고 또 기쁠 수 있도록 위원회나 협의를 통해서 잘 해결해 나가고 두 번째로 이것이 많은 사람 30명이 넘는 그 근무자들의 생계나 이 가정이나 이런 것이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합의를 하면서 한 것이 만약에 코로나 같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때는 이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이제 일시적으로 서로 더 조금씩 뭐 노력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 위기를 같이 상호 협조해서 헤쳐나가자 그런 합의를 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무적인 면 또 고용적인 면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이제 그런 관계로 발전할 거로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양측이 대화를 하자, 우리는 대화를 오랫동안 꾸준히 만들어 가자라는 이해관계에 있어서 합의는 분명히 본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것만으로도 일단 뭐 잘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쭉쭉쭉쭉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아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너무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전원 이렇게 복직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다시 이제 학교에 돌아오셨어요. 마음이 어떠신가요? 우리 조합원들도 제자리에 와서 참 자기가 하던 일 그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게 지금은 아무런 별로 불평하는 거 없이 다들 뭐 자기 일하면서 만족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힘들었지만 그 시간만큼 이렇게 다시 함께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조금 감사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합의점을 이끌 수 있게 그래도 함께 협조해준 학교 측에게 네. 뭐 한마디 하신다면. 같이 참 학교 관계자분들과 같이 학생들하고 소통하니까 저희들도 너무 참 좋은 경험 같고 또 저희들 목소리 저희들과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으니까 앞으로도 자주 대화하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신년 특집 첫 방송부터 좀 네. 희망적인 뉴스를 들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상현 씨도 그렇죠? 그러니까요. 뭔가 네. 약간 뿌듯하다. 한 건 했다라는 생각과 함께 한 건 했다요? 한 건 했다라는 생각. 우리가 힘을 못했다. 조금 그래요. 못했다. 숟가락 조금 얹어봤다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앞으로도 올해도 더 많은 분들께 저희가 이렇게 힘을 보태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요. 기분이 참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안타까운 또 아쉬운 소식도 있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이 법원의 판결은 이 포항시 상수도 범침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포항시는 이 법에 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저희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이에 분노하는 겁니다. 포항시 상수도 검침원들이 그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낸 지 어느덧 5년. 그들은 왜 아직도 거리에 나와 있는 걸까요? 간략하게 앞에 부분을 못 보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잠깐 언급하자면 2017년도에 현재 개인 사업자들을 내서 민간 위탁의 형태로 계약을 맺은 수도검침원을 징계성 해고를 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이것이 민간 위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고용계약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에 불복해서 포항시는 행정소송 그리고 지난해까지 고등법원까지 항소를 했는데 포항시가 다 패소를 했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법의 판결에 따라서 또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서 법 이행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노동자 지부장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해고조합원 개인뿐만 아니라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계약 형태로 일을 하고 있었던 나머지에게도 법 판결이 적용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이 전환하는 협의의 과정에 당사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저희 노조는 아예 이 참여를 할 수 없도록 배제를 하면서 포항시의 이제 공무직 노동조합은 참여를 시키겠다 하는 대목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느냐 내용을 살펴봤더니 근로계약에 단절이 없는 전환이기 때문에 근속연수를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는데 포항시 입장은 지금 그 근속연수는 반만 인정하겠다. 호봉도 절반의 경력만 인정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해당 노동조합은 배제하고 이런 과정들이 법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이제 문제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만큼 포항시가 빨리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좀 태도 변화를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포항시 상수도 검침원분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확산이 되면서 다른 지역에 계신 상수도 검침원분들이 되게 많이 귀를 기울이셨을 것 같아요. 예, 어떤 판결이 그렇습니다. 나올까? 그럼 우리는 어떤 대접을 받을 수 있나? 좀 다른 지역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우선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이웃 도시죠. 경주시에 계신 수도검침원분들이 이 판례 내용에 따라서 우리도 근로자성을 주장하거나 혹은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전원이 저희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 오셨어요. 그게 이제 지난해 말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 지침에 의해서이기도 하고 법원 판결에 의해서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경주시에 협의를 하자라고 요청을 했더니 경주시가 이런 공문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전반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차후에 진행하자라는 내용입니다만은 이 공문에 앞서서 시장님이 검침원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다른 지자체가 다 하면 우리도 할 텐데 왜 이렇게 먼저 나서느냐라는 식의 발언 등을 하셔가지고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판례를 기준으로 이것을 잘 이행하는 모티브로 동기로 삼는 지역이 일부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 요구와 이 법 판결의 취지나 이런 것을 묵살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어떤 두 형태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 지자체도 있나요? 예, 부산시도 그러하고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모범적으로 공무직 전환을 했는 사례로 꼽을 수 있고요. 전국적으로 이 판결 이후에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성과를 남기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경주시나 포항시 같은 사례들이 법 판결을 이행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정규직 전환 취지에도 맞춰 생각한다면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루속히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또 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랑 성실히 협의하고 그렇게 된다면 한동대 사례처럼 좋은 결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 그의 서거 후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우리의 노동 조건은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여전히 위험하고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들. 이젠 달라져야 합니다. 세제 기업조합법 제정하라! 전태일 열사가 꿈꿨던 행복한 노동자. 그 열망을 이룰 전태일 3법을 이야기해봅니다. 시시콜콜 택시 신년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우리 지역에 우리가 만났던 사건들, 소재들로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제는 2021년 올해죠. 올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노동계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어떤 얘기일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 노동계 문제는 뭐 비단 지금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몇십 년째 계속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번에 전태일 3법이 되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죠? 네, 올해로서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거나 그런 법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회 현실에 저항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불을 붙여서 산하에 가신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그 정신에 맞춰서 우리 사회에 가장 긴급하게 보완해야 될 근로기준법과 사용자 정의가 되어 있는 노조법이죠.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처벌법 이 세 가지가 이 전태일 3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두 가지, 그리고 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것이 한 가지 해서 총 세 가지 3법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근로기준법 11조라 그러면 사람들이 잘 헷갈리거든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이야기인지 그거부터 좀 들어볼게요. 현행 근로기준법 11조에는 5인 이상 사업장, 즉 종사자를 4명까지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못하는 적용 범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4명까지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법에 적용을 받지 못한다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4명 이하의 사업장들이 되게 또 많다면서요. 많죠. 전국적으로 300만 이상 되는 굉장히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적용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일을 하고 있고요. 가장 심각하게 주목해야 될 지점은 사실 대기업들은 기본 바탕이 처우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 수준에 가 있는 어떤 형태가 가능하다면 사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노동자들이 아주 작은 규모의 영세 사업장 또 이런 곳일 텐데 정작 필요한 곳에 전혀 적용을 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4명까지 근무하는 데에서는 이 근로기준법 적용이 일부, 그러니까 거의 미미하고 대부분은 적용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에 어떤 내용들이 있길래 이 4명까지 있는 작은 사업장에서는 적용받지 못하는가, 이게 일단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로기준법이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면?
뭐 간단히 예를 몇 가지 들자면 네. 소정 근로 시간 외에 추가 근무를 하거나 네. 또 야간에 근무를 하거나 그다음에 또 휴일에 근무를 하면 이 수당을 1.5배 할증을 붙여서 더 받도록 돼 있는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면 더 오래 더 힘들게 일해도 이런 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 또 근로기준법 60조에는 1년에 이 노동자들 쓸 수 있는 연차 유급 휴가가 명시되어 있는데 연차 적용도 못 받는 거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모성 보호를 위해서 이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법조항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한 주간 소정 근로를 다 제공하면 받을 수 있는 유급 휴가인 주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적용받지 못하면서 말 그대로 더 힘들게 일하지만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는 어떤 이 방치된 노동자들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태일 3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조법 2조의 개정이잖아요. 노조법 2조는 또 어떤 조항인가요? 네, 노조법 2조에는 노동자의 정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노조법이다 보니까 노조는 당연히 노동자들이 하는 거죠. 근데 그 정의 내려진 내용 속에 해당되지 않아서 노동조합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화물차, 덤프차 이런 건설 기계나 특수 장비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보험 설계사, 그다음에 학습지 교사, 택배 노동자다라든지 이런 형태로 실제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데 서류상 개인 사업자가 되어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혜택을 또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이런 대다수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 사용자의 정의를 좀 완화해서 특수 고용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주된 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조법이죠. 그러니까 몇몇 직군분들이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사용자로서 지금 지위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노조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바꿔보자는 취지의 개정안인 것 같은데 네네. 현실적으로 그러면 왜 바꿔야 하는가 이분들이 이거를 바꾸지 않음으로써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가에 대한 예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거든요. 뭐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한 사례 하나를 예로 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주에 있는 업체인데 거기에 이제 일을 하고 있는 화물 기사들에게 예를 들면 이런 형태의 갑질입니다. 지역이 도심에 있지 않아서 화물차가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도로인데 예를 들자면 5분 늦으면 경고 1회. 2번 경고 받으면 뭐 계약 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횡포를 부리는 업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계약 해지를 당한 화물 기사들이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고 투쟁을 진행하고 있어요. 만약 그 업체와 맺은 계약이 노조법의 보호를 받는 단체 협약의 형태였다면 그런 식으로 갑자기 이제 계약관계 갑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시키거나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보호를 받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지요. 비단 화물 기사들뿐만 아니라 언급되었던 이 학습지 교사 그리고 요즘 많이 눈에 띄는 각종 배달 기사님들 이런 분들이 다 실제로는 이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노동의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둔갑되어서 아무런 권리를 찾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훨씬 개선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용자이기 때문에 개개인적으로 당할 수 있는 불합리성을 단체로 이야기를 묶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분들한테는 큰 힘이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많은 시민들께서 지금은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자신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6명씩 죽어나가는 그야말로 산재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어떤 그런 현실입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지역에 포스코라고 하는 세계 굴지의 기업이 있습니다만은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서는 과연 세계 수준으로 칭할 수 있는가 의구심이 들 만큼 잦은 산재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기도 하고 또 광양의 특별근로감독 포항제철소에 정기근로감독이 실시되고 있던 지난주에도 또 한 분의 노동자가 생명을 잃으면서 정말 이 위험이 근본적으로 도사리고 있는 사업장 그리고 또 중대한 재해가 산업재해가 일어났던 사업장에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용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그래서 이제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논의가 최근의 일이 아니라 오래된 논의입니다.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적도 예, 있었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국회의원들의 입법 발의가 아니라 이번에는 국민청원 입법을 통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지금 상임위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두 법은 개정이라면 이거는 제정이 되는 거죠. 새로운 예. 법이 생기는 건데 내용을 일단 좀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 거예요? 네, 우선 중대재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업장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네. 3명 이상이 동일한 질병 또는 사고를 당하게 되는 형태, 그 다음에 또 3개월 이상 치료나 가료를 요하는 어떤 이 직업성 이 질병들이 다수에게 이제 발견될 때 이런 형태를 이제 중대재해라고 보고 그런 것이 일어난 사업장이 중대재해기업 사업장이 되겠죠. 네. 민주노총이 최초의 이 처벌법에 대한 내용을 발의할 때는 우선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해서 전체 산업 현장에 적용이 되는 부분에 대한 강조가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대다수 위험한 어떤 이 작업 공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 이런 현장들이 보면 원하청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주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원청 사용자에게까지 연대 책임을 부과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제기했던 법안 속에 주요한 내용으로 들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정부 주도로 이것이 조금 변형되면서 이런 내용들이 다 유실되고 있는 과정들이 몹시 안타깝습니다. 만약 지금 정부안 민주당에서 발의한 형태로 법이 제정된다면 사실 알맹이는 좀 빠지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원청에 이 책임을 묻던 것이 원청에는 아주 미미하게 묻는 수준으로 바뀌게 되고 한다면 산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안전에 대한 비용보다 사용자 처벌이 너무나 미미해서 거기에 대한 벌금 내고 치우겠다라고 하는 사용자들의 인식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보고요. 그다음 적용 사업장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인 것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열악한 현장들이 더 많을 수 있는데 50인 이상부터 적용하고 50인 미만은 4년 동안 유예를 해버리면 정작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이 법은 그림의 떡이 되는 어떤 이런 문제가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정부안대로 입법이 된다면 또 제정이 된다면 어떤 부담이 생길 거라고 우려가 되시는 거예요?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처럼 정부안대로 이 추진이 되어서 결국 입법이 될 경우에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과연 무엇이 다르냐라는 제기를 하는 형태의 회의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입막음식의 어떤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생명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터에서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입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 오늘 신년 특집으로요. 작년 그리고 올해 노동에 대한 우리의 삶에 관련된 이야기들 좀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어떤 말씀을 좀 당부하고 싶으세요? 네, 저는 노동으로 시작한 얘기를 경제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경제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소비하거나 분배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노동자들이 노동하는 것 역시 주요한 경제의 한 요소인 것이죠. 근데 우리 사회는 이것을 마치 분리시켜서 경제 그러면 사장님들만 떠올리게 만들고 노동은 노동계 또는 노동현안 이렇게 분리를 하거든요. 경제를 다들 걱정하고 하시는데 경제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의 주체들인 노동자들의 처우가 좋아져서 그들이 또 소비하고 그들이 분배해서 어떤 내수가 활성화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탄탄한 경제의 어떤 기본 바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2021년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그리고 노동이 부끄럽지 않은 아름답게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네요. 혹시나 뭔가 조금 이상한 일이 생겼다, 불합리한 일이 생겼다 하면은 저희가
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갈 테니까 꼭 불러주십시오. 더불어 한 가지 더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202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찬 올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모두가 하겠고요. 지부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